변호사끼리 나 뭐 이혼 사건 터졌어, 아니면 나 형사 고소할 일 생겼어 라는 특정 분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들끼리 물어서 서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소개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호사들끼리는 나는 A 분야는 추천해, 무슨 분야는 추천해,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이혼을 좀 고민 중인데 김땡장이라든지 새땡이라든지 대형 로펌이 있고 1인 변호사님 사무실이 있고 조금 이제 중소형 로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좀 어느 규모의 로펌을 찾아가면 좋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형 로펌이라 하면 보통 변호사님이 몇 명 이상 있으면 대형 로펌이라고 하나요? 수를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을 삼진 않지만 뭐 5위로 끊기도 하고 10위로 끊기도 하잖아요. 누구라도 들으면 아실 수 있는 펌들을 대형 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사실 대형 펌도 다 별산제는 맞습니다. 대형 펌에 뭐 100분의 변호사님이 계셔도 거기에 이제 한 팀에서 이제 위주로 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 단위의 여러 이제 팀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팀 바이 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예. 막 출중한 그런 팀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분들보다는 덜 유명하거나 네. 힘이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혼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형 로펌에 갔을 때랑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법무법인에 갔을 때 딱 처음 갔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펌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끼리 서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변호사를 추천하느냐라는 걸 하나의 좋은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끼리 나 뭐 이혼 사건 터졌어, 아니면 나 형사 고소할 일 생겼어 라는 특정 분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들끼리 물어서 서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어떤 펌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호사들끼리는. 나는 A 분야는 우리 B 변호사를 추천해, 무슨 분야는 어떤 변호사를 추천해 라고 그 변호사님이 소속되신 펌의 형태나 규모보다는 개별 변호사님을 이 분야에서는 누구, 이 분야에서는 모 변호사님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팁을 드리면 부산에 있는 소송이다, 그럼 그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 수원에 있는 소송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더 변호사들끼리는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지역이 그런 이유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케이스에서 해당 사건의 법원에 들어가다 보면은 거의 그 법원에 배당되는 사건이 해당 케이스의 영역에 있어서는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 법원의 판사님의 성향을 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님은 뭐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한 스타일, 아니면 유책을 싫어하시는 판사님, 그러면 거기에 또 스타일에 맞춰서 저희가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펌이 규모가 크면은 사건을 진행하다가 변호사님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펌들이 많이 있고 모든 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공장 형태로 돌아가는 펌에서 저희가 1심에서 하던 사건을 항소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경우에서 1심에서 진행하면서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A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줄 알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본인 담당 변호사 3번, 4번 바뀌었는데 마지막 변호사님은 성함이 생각 안 난다 이러신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손바뀜이 있거나 책임질 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패소한 요인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약간 큰 기업들끼리 약간 고소전 진행이 될 때 좀 기선제압을 위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경우도 의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공정거래 영역에 있어서 소송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뭐 A라는 유명한 펌에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 때문에 그 펌에 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단순히 이혼 사건인데 나는 외관이 커 보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10명, 100명 쓰기 위해서 A라는 펌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사무장님이나 직원이 응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형 로펌이랑 좀 중소형 로펌이랑 좀 구조가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이혼 가사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들이 생각하시는 대형 로펌하고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대형 로펌은 일단 기준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대형 로펌은 종전에 뭐 김땡장 이렇게 해서 뭐 5위권, 10위권에 있는 펌을 저희는 대형 로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뢰인들은 최근에 광고를 많이 하는 네트워크 펌, 네이버에 쳤을 때 제일 1, 2, 3번에 나오는 펌을 그냥 대형 로펌, 뭔가 변호사들 얼굴 사진이 많이 걸려있는 거를 대형 로펌이라고 일단 착각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형 로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의뢰인들이 뭐 그 펌의 규모가 커 보이고 변호사님이 40명 있고 50명 있고 뭐 30명 있고 하는 거를 믿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가도 거기 얼굴 사진이 나온 50분의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그걸 맡아서 하시는 이제 맞는 담당 팀의 실력이 중요한 건데, 거기서 저는 그걸 관장하는 이제 대표 변호사님 혹은 파트너 변호사님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너무 공장 형태로 돌아가는 펌에 가면은 아무래도 사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 사건에 그만큼 신경을 못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 변호사님 보고 왔는데 대표 변호사님 그 사건에 선임할 때만 한번 보고 그 뒤에는 영영 못 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통화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본인 사건의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물론 저희 사무실도 오셔도 제가 저도 대표이기 때문에 뭐 A라는 사건에 엑셀부터 만들고 타이핑까지 하나씩 다 치고 이런 걸 저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오시는 의뢰인들하고 제가 직접 소통하고 거기에 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컨트롤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그 A라는 변호사님 캐릭터를 믿고 갔는데 그 변호사님 관장을 해주시냐가 사건의 이제 승패로 많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거를 믿고 가셨을 때는 차라리 1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맘 편하게 변호사님하고 소통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의뢰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그래도 규모가 큰 로펌이 비용이 좀 더 비싼 편인가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호사 선임료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당사자한테 물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기준표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거에서 커다란 바운더리는 정리는 돼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선택을 하느냐는 개별 변호사님의 역량이나 뭐 기준들, 사무실 운영 방식에 따라서 그 중에서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광고를 현란하게 하는 데를 믿고 가시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 1순위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 광고비를 결국은 고객이 지불을 하고 가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 플러스 그 네이버 키워드 광고 1위에 띄우는 부담을 고객께서 지불하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 게, 실제로 좀 손바뀜이 일어나 변호사님께 A, B, C, D 변호사님이 바뀌었다가 패소하기 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A, B, C, D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패소한 다음에 항소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항소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랑 패소하기 전에 찾아왔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좀 결과가 달라졌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항소심에 오시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세요. 그렇게 해서 본인 생각해봤는데 패소 원인이 이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 정도에 진행하시다가 뭔가 답답해서 오시는 경우는 나름 스마트한 소비자이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 의뢰인이 이혼을 하려고 해서 남편 유책을 잡아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남편의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남편분이 법인으로 다 재산을 해놨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법인 주식 간평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건 어차피 있지도 않은 개인 재산 추적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쓰신 케이스예요. 그분이 이상한 걸 낌새를 채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래도 중간에라도 좀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항소심했을 때는 어땠어요? 작년에 수원가정법원에서 합의부가 항소를 하면 수원고등법원의 모 부서로 배당이 되는데, 저희가 재판부 스타일에 맞춰서 잘 변론했고 결과가 많이 뒤바뀌어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힘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로 많이 항소 갔던 사건들이 어쨌든 항소에서 다 바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고민 중인데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 그러면은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은 몇 가지 정도가 있을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 이혼 대응 경험이 많은, 이혼 업무 처리가 네, 많은. 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인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으로 등록하신 변호사님. 그러면 거기서 변호사님이 수행하신 사건 수라든지 교육 받으신 거를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
을 권고를 해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상담을 가 보시면 분명히 업무 처리 방식이나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변호사님과 의뢰인과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궁합입니다. 그래서 소통했을 때 잘 소통되는 분.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좀 여성 의뢰인이면 여성 변호사님이랑 좀 궁합이 잘 맞나요? 여성 의뢰인들은 남자 변호사님하고 소통하시는 걸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변호사님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 의뢰인이실 때는 남자 변호사님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더 말씀하기 편하고 뭐 또 성적이거나 내밀한 부분을 말씀해야 하셔야 되실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1심에서 남자 의뢰인하고 남성 변호사님하고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상대방 우리 와이프가 한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인데 굉장히 꼼꼼했다. 그럼 항소심 가서 여성 변호사님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혹시 네. 양육권이나 양육 관련으로 좀 분쟁이 있을 때 실제로 변호사님들 중에도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입장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저는 양육권을 엄마 아빠 다 가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뢰인인데, 남자 의뢰인이 오셨을 때는 어떤 케이스에서는 엄마로 하도록 권고를 해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양육권을 양쪽에서 주장하신다고 할 때는 저는 우리 의뢰인들의 마음보다는 아이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이를 낳아봤고 맞습니다.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남자 의뢰인들 같은 경우, 변호사님 제가 이혼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이 눈높이에서, 제가 키워봤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한 이 정도 눈높이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너도 싸울 때가 있잖아. 엄마 아빠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요거는 좀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엄마는 계속 사랑하고 너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연령기마다 줘야 되는 또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중학교 아들은 같이 아빠가 농구하다가 자연스러운 계기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걸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려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키워봤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아이들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굉장히 또 유익했던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요새 조금 단기간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